자, 오늘 수업을 해봅시다. 음, 데니스 뇌르마르크하고 아르네스 포그 옌센이라고 하는 두 공저자재 함께 지금 가짜 노동이라는 책을 어, 썼고 책의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는데 가짜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지? 그리고 가짜 노동을 통해서 스스로 만드는 번아웃의 세계래.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타가지고 재가 돼버렸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어, 너무나 많은 일을 가짜로 하면서 사실은 빨리 퇴근하고 집에서 충분히 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온갖 서로가 만들어 놓은 이 가짜 노동의 세계 안에서 우리는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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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살아가고 그 결과 완전히 다 번아웃된 상태로 산다는 거지. 음. 선생님이 이 책을 이렇게 추천을 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 책을 너무 흥미있게 읽었고, 이 책과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그럼 우리가 일한다는 건 뭘까? 우리가 진로를 선택하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건지, 그런데 그 일하는 현장이 실제로 이렇게 작동하는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라는 측면과 아니면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가짜 노동이 있다면 가짜 공부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어, 너희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일하는 노동을 하는 어른이라면 이 가짜 노동의 문제가 이렇게 더 잘 보일 거고 그런데 너희는 학생이잖아. 학생 입장에서 이 책에서 말하는 어떤 가짜 노동의 메커니즘, 가짜 노동이 생기고 가짜 노동이 하는 방식 이런 방식들이 너희들 공부 안에도 좀 담겨 있지 않을까?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가짜 공부를 하느라고 스스로 만드는 번아웃의 세계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선정을 했고, 이 책을 2주 동안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선생님이 이 책을 알게 된 것은 TVN 예능 프로 알쓸 변잡에 선생님이 김상욱 교수라고 하는 너희도 아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경희대 물리학과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님이신 이 김상욱 교수의 오랜 팬이거든. 선생님은 김상욱 교수가 지금 한 책을 6, 7권 정도 출간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초기에 나온 책은 그 구하기가 어려운 책 한 권을 제외하면 지금 시중에서 그 구매하고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는 책은 김상욱 교수가 쓴 책은 다 읽었어. 음, 이 정도로 선생님은 김상욱 교수의 팬인데 어, 이분이 이 예능에 나와서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그 소개를 하는 그걸 듣고서 야, 이 책은 읽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읽어봤는데 역시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 의미 있게 읽어서 우리 학생들하고도 같이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상 교수가 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은 여전히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 끊임없이 일을 만들어낸다. 이 말 자체가 뭐야? 인간은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일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한다는 어떤 강박적인 의식 때문에 사실은 없어도 되는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절약된 시간과 효율로 얻은 이익을 그저 일을 더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 책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룬다. 어떤 얘기냐면 지금 과학기술이 과거로부터 엄청난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그래서 노동의 생산성이 그럼 같이 증가를 했는가? 이건 의문이라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세탁기도 없었고 뭐 전화기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하던 시대도 있었잖아. 근데 그 시절에도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2시간 정도 일을 했다면 지금 그로부터 30년, 50년, 100년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그 과거 사람들이 볼 때, 100년 전 사람이 볼 때 우리가 사는 이런 줌을 하고 이렇게 사는 현재를 보면 아마 마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야,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라고 할 정도로 과학기술과 문명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루에 또 12시간씩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 사람들이 생각하면 당연히 과학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미래 사람들은 아무도 일을 하지 않고 있겠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잖아. 야, 이제는 100년 후에는 AI가 발달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뭐 온갖 기술들. 그래서 100년 후에는 인간이 노동이 없어지겠다. 그런데 과거 100년 전 사람들이 100년 후에 인간의 노동이 소멸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일터에서 못 벗어나서 번아웃이 되는 일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은 더 복잡하고 더 힘들어지고 집에 가면 녹초가 되고 이렇게 되는 이런 양상이 100년 후에도 있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이건 뭔가 좀 어디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진짜 100년 전 사람들이 노동이 사라진다고 생각했다면 그러면 왜 우리는 노동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여기서 이 책이 시작하는 거지. 어, 덴마크의 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인류학이라고 해서 인간과 사회를 탐구하는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인간이 어떻게 변화할지 이런 것들을 과거를 통해서 현재 사회를 분석한다든지 그래서 이 인류학자들은 주로 이제 이 고고학적 그런 자료라든지 아니면 지금도 원시 부족들 있잖아. 저기 아마존이나 아니면은 남태평양의 그 원시적인 방식으로 사시는 분들의 가가지고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본다든지 이러면서 현재와 미래의 인간이 어떻게 어떤 양상을 보이고 우리는 왜 이런 삶을 사는가, 왜 우리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이 인류학자입니다. 그리고 철학자인 아르네스 포그 에센 이분이 철학자고 이분이 어, 문화인류학자시네. 노동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관점을 제시하는데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새롭진 않은데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실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그래 우리도 내 하루의 노동 안에도 가짜 노동이 숨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 그런 성찰을 제공하는 책으로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요거 좀 추천하는데 유튜브에 데니스 네르마르크라고 하는
이분의 이 키워드를 쳤더니 한국에 와서 지금 이 강연한 자료가 있더라고. 그래서 어, 이 책이 좀 너무 어렵다거나 그러면 이 강연은 상대적으로 좀 쉽잖아. 그래서 이 강연을 참고하기를 권합니다. 자, 이 책을 읽은 학생들은 알 텐데 파킨슨 법칙이라고 하는 이 재미있는 사회학 법칙이 있는 거야. 이분이 파킨슨이라는 분인데 2014년부터 2028년까지 해군 장병과 군함수 이런 것들을 분석한 어, 해군 장교로 근무하면서 이런 것들을 알아냈대. 2014년이면 우리가 1919가 3.1운동이고 할 때니까 어, 영국 사람이니까 대영 제국 인도를 식민지로 거느리고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그지? 왜 그러냐면 인도에서 그 뭐 런던에서 해가 질 때 인도에서 해가 뜨고 뭐 이런다고 해서 대영 제국은 식민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던 영국 사람인데 그 영국 해군, 세계 최강의 영국 해군이 사실은 계속해서 이 식민지를 잃어버리고 국력을 상실하고 지금은 이제 뭐 영국의 식민지라고 할 만한 나라가 없잖아. 뭐 홍콩도 반환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해군 장병과 군함수는 줄어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해군 부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는 80% 가깝게 증가했다고. 이게 파킨슨의 법칙이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식민지들이 스스로 자치령비를 수입하면서 식민성이 광리화된 지역이 줄어들었고, 그런데 행정 직원 수는 매해 5.89씩 증가해가지고 거의 20년 만에 372에서 1661로 늘었다. 공무원 수가. 이게 무슨 얘기야? 다시 말하면 할 일은 줄었는데 일하는 사람은 늘어났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아, 사람들을 많이 뽑아서 그러면 사람들이 전에 10시간씩 일했다면, 한 명당 10시간씩 일했다면, 지금 뭐 한 5배쯤 늘었으니까 이제 한 명이 2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나 보다. 일이 똑같다고 할 때. 그런데 할 일은 심지어 줄었어. 할 일은 심지어 줄었는데 일하는 사람은 아니, 할 일은 없는데 일하는 사람은 계속 늘리고 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근무 시간은 똑같아. 이걸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비효율이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거를 탐구하는 것이 이 파킨슨 법칙을 탐구하면서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이 비율은 우리가 가짜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게 이 책의 어, 이 학자의 생각인 거지. 비단 이 영국 영국 해군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 공무원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할 일은 줄었는데도 할 일이 전보다 훨씬 없어져. 자동화되잖아. 복사기도 생겨. 별의별 이 그 첨단 기술들이
어, 노동을 대신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노동자는 점점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은 왜 일어날까? 왜 일어난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짜 노동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업무량과 상관없이 공무원 수가 늘어난 이유가 뭐냐? 파킨슨은 부하 배증의 법칙. 자, 부하를 두 배씩 계속해서 증가시킨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를 처리할 때 동료에게 도움을 받아 경쟁자를 늘리는 방법보다 부하 직원을 늘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경쟁자보다 더 일을 잘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야 되니까 내가 일을 나눠주면 이 일은 뭐야? 성과잖아. 근데 이 일을 내 경쟁자한테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부하를 뽑아가지고 나를 도와줘. 그래서 내가 얘네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내가 더 높은 직급으로 경쟁자를 이기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건 인지상정이지. 그지? 이게 업무량은 똑같은데 공무원이 느냐? 왜 느냐? 첫 번째는 일을 나눠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내 옆에 있는 동료와 나누지 않는다. 왜? 이 동료는 잠재적 경쟁자야. 나의 동기는 경쟁자야. 그래서 얘하고 서로 나눠서 성과를 나눠 갖기보다는 얘한테 안 주고 우리 팀 안에서 사람을 더 뽑아서 내가 이 일을 다 처리해서 내가 출세할 거다. 그러면 업무 배증의 법칙. 이번 그렇게 부하가 증가를 하면 다음 방식은 업무 배증의 법칙인데 부하 직원이 늘어나면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 이 관리직이 되는 거죠. 관리가 되는 거죠. 파생되어 결국 서로를 위해 계속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 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우리 진스펙토리 국어학원 선생님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 지금은. 그러면 선생님 혼자서 일을 하면은 이 그 전에는 선생님들이 많은 그 이제 학원을 선생님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면 선생님들을 많이 있는 학원하고 선생님 개인이 혼자서 운영하는 학원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뭐가 없냐면 회의가 없어. 되게 아예 웃긴 얘기인데, 그지? 회의 시간이 없어. 회의 시간은 왜 필요해? 내 생각을 우리가 같이 일해야 되는 다른 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 공유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일을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잖아. 혼자 다 못하니까. 그러면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협력해서 일을 하려면 회의가 필요해. 그런데 선생님이 혼자서 지금 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선생님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선생님의 스케줄러를 작성하고 그러면 수업 준비는 이때 하고 그러면 너는 지금 이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하고 있단 말이야. 회의가 없지. 이게 뭐야? 지금 직원이 없이 혼자서 일할 때는 없던 것이 자꾸 생긴다는 거야, 일이. 뭐도 해야 돼? 직원을 뽑았으니 직원들 부하 직원하고 부하를 늘렸으니 부하 직원과 회의해야 되고 그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것들을 부하들이 잘 하는지를 감시하고 부하들이 땡땡이 치지 않는지 감시해야 되고 그러면 부하들은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퇴근을 안 해야 되고 보고서를 쓸데없이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할 때는 보고서 같은 것도 필요 없고 내가 나한테 보고할 일이 없잖아. 그런데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누군가는 보고서를 치고 이메일을 보내고 이메일을 받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조직이 커지면 사람이 늘어난 만큼 일자리가 필요해진다. 어때? 이게 본 말이 전도된 거지. 우리는 본질은 뭐야? 일 때문에, 일 때문에 일이 있으니까 사람을 뽑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사실상 사람을 뽑아놨으니 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아니면 이 사람 잘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거대한 조직이 되면 내가 그 거대한 조직을 거느리는 사람으로서 내가 위치가 높아지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어떤 자부심도 생기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냥 혼자서 하거나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잘 일을 나눴다면 사람을 더 뽑지 않아도 되고 사람을 더 뽑지 않았으면 일을 늘릴 필요가 없었는데 사람을 뽑았으니 이 사람을 놀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때 뭘 만들어? 가짜 노동을 만드는 거지. 선생님이 가짜 노동의 책을 보면서 제일 많이 떠오르는 거는 뭐냐면 선생님의 군대 시절에 우리 부대가 돌아가는 상황 같은 거 아니면 우리 부대뿐만 아니라 선생님 경험한 여러 가지 부대들 선생님 소속돼 있던 부대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가짜 노동이 많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 뭐 일일이 말하자면 진짜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가짜 노동이 많은 곳이 군대이지.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자면 어, 너희들 뭐 남학생들이나 혹은 뭐 지원한 여학생들이 군대 가면 제일 많이 하는 일 중에 잡초 뽑기를 하거든. 잡초 뽑기. 여름에는 잡초를 뽑아. 그리고 겨울에는 눈 치우기. 그래서 그 군대를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이 잡초하고 눈을 보여주고 트라우마를 일으키면 군대 갔다 온 사람이다. 뭐 이런 그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하늘에서 계속 눈이 내리고 있는데 눈이 내리는 속도보다 치우는 속도가 더 빠를 정도로 나와서 치우고 있단 말이에요, 군인들이. 군대 가면 나라를 위해서 훈련하고 그리고 유사시의 적과 싸우는 전쟁을 하는 조직이잖아. 너희가 알다시피 우리 군대는 6.25 전쟁 이후에 물론 뭐 여러 파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전쟁을 하지 않고 있잖아. 본질적으로 군대는 훈련만 하고 있는 거야. 실제 싸우지 않고. 그런데 사람들은 모아놨잖아. 근데 이 모아놓은 사람들을 아무것도 안 시키고 맨날 쉬고 자고 하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을 만드는 거지. 눈치우기도 시키고 뽑아도 뽑아도 끊임없이 나오는 잡초를 계속 뽑으라고 시키는 거지. 왜?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을 일을 안 시키면 안 되니까. 음, 삽질,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가짜 노동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 파킨슨 법칙의 이 부하 배증의 법칙과 업무 배증의 법칙 때문에 사람을 뽑고 뽑은 사람한테 일을 시켜서 없던 일들이 자꾸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조직이 커지면 그 조직을 관리하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거든. 어떤 일을 하려고 조직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조직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 그 생겨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조직을 잘 돌리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 거지. 어, 이제는 가짜 노동의 한 가지 원리가 이제 좀
밝혀진 거지. 파킨슨 법칙처럼. 어. 그런데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이 고전 중에 고전이죠. 기회가 되면 이 책 정도는 뭐 중학교 3학년 학생 정도 되면 한번 읽을 수 있을 거고 이게 청소년을 위한 이 고전 시리즈로 나온 거라면 좀 더 쉬운 말로 되어 있으니까 해설도 많고 해서 충분히 읽어볼 수 있는 책인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주장을 하는 책이거든, 노동에 관해서.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게 뭐냐면, 어,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 중에 개신교가 이 신교라면 이 구교, 우리 가톨릭이라고 하잖아.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 성당. 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그 1800년 말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활동했던 독일 사회학자인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당시 유럽의 강대국하고 유럽의 선진국하고 약간 후진국이 있었는데, 선진국을 생각해 보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런 데고, 후진국으로 보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한 선진국들하고 자본주의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이런 나라들을 갈라놓고 봤더니 좀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게 신기하냐면 요쪽은 개신교, 그냥 요쪽은 교회 다니는 목사님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라고 요쪽은 성당 다니는 가톨릭 신자들이 주로 있는 나라들이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분석을 시작을 한 거지.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선진국으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곳에는 개신교 교회들이 주로 활동하는 나라들,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런 데고 상대적으로 성당과 가톨릭 이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있는 곳은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후진국으로 경제적으로 후졌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아, 그러면, 야, 교회 다녀가지고, 그러면 성당 다니는 거야.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이쪽이 하나님이 더 막 이렇게 도와주나 보다. 축복을 막 주셔가지고 더 잘 되나 보다. 교회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사회학자니까, 이렇게 그 어떤 종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런 차이가 어디서 생겼을까라고 하면서 원래는 이제 그 교황을 중심으로 뭐 주교가 있고 밑에 뭐 추기경이 있고 뭐 신부님이 있고 수녀님이 있는 이런 그 가톨릭의 위계 질서 안에 있었다가 종교개혁 우리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하자라고 하면서 어, 타락한 그 면죄부나 팔고 면벌부나 팔아서 이 헌금 모아가지고 성당이나 크게 지으려고 하는 이 잘못된 종교를 없애고 하나님하고 인간이 1대1로 서로 기도하고 해가지고 어, 직접 하나님과 기도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1대1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이 새로운 종교 이념을 만들어서 개신교 운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종교개혁이라고 하지. 르네상스 시대. 근데 이 종교개혁 중에 어디에 주목했냐면, 잔 칼뱅이라는, 칼뱅?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인 칼뱅의 예정설에서 이 개신교의 교리에 뭔가 이 자본주의를 발달시킬 만한 어떤 힌트가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뭐 요즘은 이제 성당도 교회도 친구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그런데 간략하게만 설명하자면, 같은 기독교인데, 예수님을 믿고 하는 기독교인데, 이 가톨릭에서는 어, 하나님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과 일반 인간 사이를 이제 그 신부님이라든지 뭐 이런 교황이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매개를 하면서 인간이 신부님한테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님이 하나님한테 잘 얘기해서 하나님이 죄를 사해 준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이런 중간에 껴있는 신부님이 있는 거야 종교인이. 그런데 이쪽은 하나님하고 어, 인간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기도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인간이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구원한다. 뭐 쉽게 말하면 천국 간다 이런 거예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그런데 칼뱅이라는 이 종교 개혁자는 우리 이제 뭐 일반 개신교의 교리의 근간이 된 이 칼뱅의 정신은 교리는 어떤 거냐면 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이런 것은 인간 따위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정말 착하게 살고 남들한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인간이 구원을 받을지 이 A라는 인간이 구원받을지 구원 못 받을지가 미리 예정돼 있다.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차이가 나?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기존의 가톨릭 성당이라면 이쪽의 교회를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거든. 청교도라고도 하고 개신교라고도 하고 이 교회는 인간이 착하게 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로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는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누가 구원받을 인간인지 천국 갈 인간인지 지옥 갈 인간인지가 결정돼 있다고. 이게 이 그 유명한 칼뱅의 예정설이야. 지금 우리 학생들이 들으면서 갑자기 이게 무슨 종교 얘기를 하고 있나 선생님이 이럴 텐데 어, 여기에서 이 막스 베버의 기적 같은 논리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 예정설 때문에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할 수 있었다고. 영프, 독, 네덜란드 이런 개신교 국가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바탕으로 경제, 과학기술 발전시켜서 세계의 주도권을 갖게 됐다. 대표적인 이 개신교 국가가 어디야? 미국이지.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다 장악하고 지금 이란에 막 전쟁해가지고 폭격하고 있는 이게 왜 그렇다고?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 종교개혁 시절에 칼뱅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착하게 산다고 착한 인간이어서 행실이 발라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결정되는 거고 그것은 미리 예정돼 있다고. 그러면 예정돼 있는 인간의 구원이 예정된 인간의 특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소명을 실천을 잘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하면 영어로 콜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다 이런 뜻이에요. 이 독일어로는 뭐 베르프라고 하나?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이전구라는 인간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이전구라는 인간을 통해서 여러 학생들한테 이런 다양한 책들도 읽히고 이렇게 국어를 잘 가르쳐가지고 어,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현명한 사람들을 만들어라 라는 컬링, 라는 베르프, 소명을 받고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국어 선생님으로 보냈으니 나는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성실하게 그것을 잘 따라야지.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국어를 연구하고 책도 열심히 보고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보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막 가르쳐서 하기도 하고 쉬지도 않고 계속 일하고 주말에 쉬지도 않고 한자 시험 불통과한 애들 붙잡아다가 한자 그 해라라고 하고 보충도 하고 해서 안 쉬고 계속 일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정돼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냈을까? 소명에 대해서 충실하면 어떻게 된다고? 내 직업을 열심히 해. 그런데 나의 꿈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뭐 떵떵거리고 명예를 누리고 이런 게 아니고 오직 내 꿈은 어디 있냐면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를 안 하지. 열심히 일하면 소득은 늘어나지. 소비를 안 하고 소득이 늘어나면 뭐가 쌓여? 저축이 계속 쌓이지. 저축이 계속 쌓이면 뭐가 발달해? 은행이 발달하고 은행이 발달하면 대출을 통해서 기업이 발달하고 기업이 발달하는 것을 자본주의라고 한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기적의 논리가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의 아주 그냥 써머리야. 선생님이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는 거죠. 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왜 돈을 많이 벌었다? 기업이 잘 나가서. 기업은 왜 잘 나가? 은행에서 대출을 자유롭게 받고 큰 돈을 투자하고 할 수 있어서. 은행은 왜 이렇게 돈을 쌓아둘 수 있었어? 누군가가 내가 어떤 선행을 통해서 천국 간다, 지옥 간다가 아니라 나는 천국 갈 것을 예정돼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부여한 소명, 베르프, 다시 말하면 직업, 이 직업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고 믿는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일을 열심히 하고 쉬지도 않고 일하면 소득이 늘어나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검소한 삶을 살겠지. 그러면 나는 돈을 쓰지 않게 되고 그러면 저축이 늘어나고 이 저축은 은행을 거대한 은행으로 만들어서 기업한테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투자 자금을 주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만든다. 어, 이 얘기가 지금 가짜 노동에 왜 나오냐면 노동은 신성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해도 이런 책을 읽거나 내가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면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시간들, 땡땡이 치고 딴짓하는 시간들, 땡땡이 치고 뭐 출근해가지고 유튜브를 본다든지, 출근해가지고 게임을 한다든지, 출근해가지고 인터넷 홈쇼핑에서 예쁜 신상 나왔는지 본다든지, 아니면 출근해가지고 야구 틀어놓고 야구를 보고 있다든지, 이 책에서는 또 극단적인 사례들이 나오지. 회사에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그 돈을 일부 중국의 싼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자기가 고용해가지고 얘한테 일을 다 시키고 나는 그냥 하루 종일 놀고 이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런 가짜 노동을 현실 속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들 뭐라는 거야? 입 다무는 거지. 왜? 내가 일을 안 하고 논다는 것은 어떤 의미야? 불성실하고 쓸모없는 인간이고 심지어 종교적으로 보면 내 직업적 소명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심각하게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할 인간이라는 거야. 심지어 그런 거 있잖아.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그랬으면 이건 너무 사실은 험악한 말이야. 잘 깊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는 직급이 높아지고 이렇게 할수록 사실은 일의 양은 더 주는데 그 사무실에 난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골프 포팅기를 갖다 놓고 골프 연습을 사무실에서 한다든지 별의별 아니면 사무실에 앉아서 자기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하지 못하는 말이 뭐냐면 너 사실은 일 안 하잖아. 너 사실은 쉬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 안 바쁜 사람은 뭔가 모자르고 안 바쁜 사람, 노는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이 어, 저변에 깔려 있다는 거지. 이 가짜 노동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소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심지어 종교적으로나 양심적으로 가책을 받는 어떤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포장한다고. 일을 하는 것처럼 포장하기 시작해서 그 일하는 것처럼 포장한 것이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 진짜 가짜 노동 속에서 번아웃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어, 선생님이 엄청 좋아하는 소설인데 허먼 멜빌이라고 하는 백경 어, 저게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킹볼의 모비딕을 쓴 허먼 멜빌의 아주 짧은 소설이 있어. 필경사 바틀비. 이 아저씨가 필경사 바틀비인데 이 아저씨는 어,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음, 회사에 출근해서 어, 어떤 일을 시키는데 그 일이 어, 뭐만 하냐면 이렇게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글씨 잘 쓰는 사람을 고용해서 이렇게 A라는 원고를 정서로 이렇게 이걸 필경한다고 해요. 인간 복사기야, 인간 복사기. 옛날 복사기 없던 시절에. 근데 이 일은 계속 하는데 이거 말고 필경사 바틀비는 필경하는 일 말고 나머지 일을 시키면 항상 같은 말을 해.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하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걸 뭐 번역마다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하지 않는 쪽을 나투를 나는 프레퍼합니다. 하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쉽게 말하면 노동자가 일 시키는데 안 하겠다는 거야. 물론 이제 이 책을 보다 보면은 약간 아이씨 이거 너무 진짜 개답답인데라는 답이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음, 그러면 이 허먼 멜빌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가가 이 피겨서 마틀비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뭐야? 나는 필경사고 나의 일은 인간 복사기여서 이 일로 고용됐고 난 이 일을 하는 사람이니 이것 말고 나머지 일은 내 본분에 맞지도 않고 이게 내 일도 아닌 것 같으니 거부하는 거예요. 이 필경사 바틀비의 이야기를 이 가짜 노동이라는 책의 저자들이 가져온 이유도 우리가 가짜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뭔 얘기야? 멈춰 이거지. 가짜 노동 멈춰라고 하는 어떤 용기와 고백이 없으면 번아웃으로 가서 쓸데없는 일들로 인생을 허비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 앉아서 보내는데 그 회사에 앉아서 보내는 일이 사실 들여다보고 냉정하게 점검하고 하면 그냥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인생을 낭비하는 거잖아. 그러니 단호하게 바틀비처럼 no, 나 가짜 노동은 안 할 거예요. 저 퇴근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산업사회에서는 우리 여기 지난번에 우리 테일러리즘 한번 했는데 작업 시간이 늘어나면 생산량이 이렇게 비례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방식. 1시간이라면 10개 만들었다면 10시간이라면 100개 만들 거라는 이런 환상.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많은 시간을 일하면 더 효율적인 거지. 많은 시간을, 한 사람이 더 많은 시간을 더 일하면 더 많은 생산성이 생기는 거야.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낼 거야라는 믿음. 근데 이게 가짜일 수 있다는 거지. 우리는 알잖아. 사실은 집중해서 일할 때는 생산성이 높아지다가 너무 오랜 시간 일하면 생산성이 떨어지잖아. 그럼 나중에는 그냥 의자에만 앉아 있는 수준이 되는 수도 있지. 그럴 거면 차라리 퇴근해라. 왜 퇴근을 못하냐? 내가 일 다 했다고 퇴근하고 저 일 다 했으면 집에 갈게요. 그러면 다음날 나가보면 내가 잘려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왜? 이거 봐라. 얘네들 사실은 그냥 월급 받고 있었네. 월급 루팡이었네. 그러면서 인원 감축을 들어가면 다 잘리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가짜 노동을 만들어내고 그 가짜 노동의 대표적인 것이 뭐다? 회의다. 무슨 놈의 회의를 자꾸 모여가지고 서로 아는 사실을 잡담하고 쓸데없는 얘기 주고받고 침묵하느라고 시간 보낸다는 거예요. 자, 이 책은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전개를 하는 책이고 그래서 어, 뒤쪽에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면 다음 주까지 읽으면 이런 것이 전체를 다 읽으면 나올 텐데 선생님이 하나 아까 제안한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해봤어. 이 책이 가짜 노동의 문제를 어, 밝히고 폭로하고 바틀비처럼 가짜 노동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그러면 내 삶을 축내고 번아웃되지 않는 어떤 이런 용감한 선언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의 가짜 공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책의 분주함의 함정. 내가 바쁘면 내가 뭔가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쁘면. 그래서
공부에 적용하면 형광펜으로 예쁘게 밑줄 긋기, 노트 정리하기. 오늘 8시간이나 책상에 앉아 있었다. 안독은.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 열품타? 선생님이 볼 때 너무 안타까운 이 가짜 공부 어플리케이션이야. 열정을 품은 타이머. 학생들 알고 있나? 문혜준, 이상원. 아, 이게 이거야말로 이 가짜 공부의 현장이네. 유건영, 네. 유건영 살아있었네. 이게 뭐 가짜 공부가 있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가짜 공부의 현장이 바로 여기 아니냐, 건영아. 지금 문희준과 이상원이 이 수업에 들어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들어와 있는 거잖아. 너 열품타 알아? 아니요. 몰라? 네. 진짜? 열품타를 알 만한 애가 누가 있을까, 그러면? 이다경, 네, 너 열품타 알아? 네, 열품타가 뭐야? 그 공부 얼마나 했는지 타이머 시간 어, 재는 거. 너도 이거 시간 재서 올려? 올려본 적 있어? 방 혼자 공부 타이머 체크하고 음, 올려본 적은 없어요. 그래? 이게, 이게 공개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10시간 공부했어. 이렇게. 그러면 이다경이 오늘 10시간 공부했어라고 만약에 이렇게 올린다면, 유건영이 보고서, 이런, 큰일 났네. 그러면서 자기는 11시간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간하고 이 수량이 이 비례하는 게 아니잖아. 공부를 2시간 공부한 곳에 4시간 공부하면 2배를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에도 많은 시간을 공부했다고 서로 경쟁하는 거지. 그러면서 뿌듯해하는 거야. 와, 오늘 순공 시간 몇 시간. 물론 필요하지. 공부 시간이 있어야 공부도 하는 거지. 그런데 어, 정작 내가 공부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성과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과는 난 모르겠다 그러고서 단지 시간만 늘리는 것이 대표적인 가짜 노동, 가짜 공부인 거지.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수치로 도피. 그리고 자기 기만적 의식. 의식은 리추얼스라고 되어 있는데 제의, 제사 의례 같은 거, 제의. 선생님도 좀 돌아봐. 선생님도 출근해서 매일 해야 되는 루틴이 있어. 제의. 이거는 뭐냐면 출근해서 환기시키고 식물에 물 주기야. 그런데 이거 선생님은 일이라고 생각해. 어, 대표적인 선생님의 이 학원을 운영하는 오래된 10년 넘게 계속하고 있는 일 중에 학원에 출근해서 학원 환기시키고 창문 열어서 환기시키고 식물에 물 주고 식물 이렇게 좀 잎도 좀 이렇게 솎아 놓는다든지 사실은 이거 일이라고 보기 좀 애매하거든. 이거는 취미 활동이 취미 활동. 식물 키우기. 이게 자기 기만적 의식. 나 역시도 일하고 있어. 나 지금 화분에 물 주는 거 보이지? 이게 다원을 위해서야. 이렇게. 공부에 적용되면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베껴쓰고 아무 생각 안 져가지고 그냥 옆에 그림 그리고 있는 거지. 선생님이 보고 있으면
얘네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가 뻔히 보이거든. 딴 생각하는지가. 왜 그러냐면 너희는 선생님 표정을 보이겠지만 학생들 표정은 내가 보고 있잖아. 그러면 쟤는 뭐 그림 그리고 있는 거야. 머리 아무 안 듣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욕을 한마디씩 하는데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공부했다는 거지, 앉아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회적 압박과 보여주기가 있어서 그렇다. 보여주기식. 가짜 노동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무가치한 인간으로, 내가 일하지 않으면 소명을 다하지 않는 인간으로, 내가 일하지 않으면 윤리적이지 않은 인간으로, 내가 일하지 않으면 그냥 밥벌레로. 그지? 마찬가지로 너희도 공부를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용기가 없는 거야. 나 오늘 공부할 만큼 했고 효율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저 좀 쉴래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쉬는 게 아니라 세팅을 하는 거지. 그리고 SNS에 공부하는 모습을 올린다든지 열품타를 사용해서 막 그냥 사실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막 딴 거 하고 있으면서도 오래 앉아 있다고. 그러니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볼 때는 답답해지는 거지. 아, 쟤는 저렇게 열심히 앉아서 저렇게 오래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성적은 안 나올까? 차라리 쉬어야지. 차라리 푹 쉬고 맑은 정신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딱 외우고 선생님이 한자 외우기 시키는데 맨날 한자 외우는 거 정신 차리고 하면 한 시간이면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문예준이를 앉혀놓고 너 이거 한자가 100개인데 한 시간 안에 못 외우면 죽인다. 옆에서 뜯어 팬다라고 하면 한 시간이면 다 외운단 말이에요. 이거를 잡고 2시간, 3시간 사탕 까먹고 있는 거지. 문희준, 어. 자, 그러면 가짜 공부, 가짜 노동에서 어떻게 탈출할 거냐? 그럼 진짜 공부는 뭔가? 그럼 진짜 일하는 건 뭔가? 그럼 진짜 이런 가치 있는 걸 생산하는 거지. 가치 있는 것을 내 본분에 맞는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지 않으면서 그냥 업무 시간 안에 잡다한 걸 다 가득 채워서 가짜 노동을 하는 것과 똑같이 유비 추리를 하자면 뭐랑 똑같냐면 그냥 책상에 앉아서 펜을 들고 책 앞에 있지만 딴 생각으로 시간을 막 보내면서 스스로에게 나는 공부를 이렇게 10시간이나 하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지?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쟤 저렇게 오래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뭐 이런 거. 사실은 가짜로 채워서 그렇지. 본질은 뭐야? 공부의 본질은 뭐야? 당연히 전에 못하던 거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전에 모르던 것이 이제 알게 돼서 내가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단지 앉아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진짜 내 말로 할 수 있는지, 선생님처럼 할 수 있는지, 선생님처럼 설명할 수 있는지, 내가 안 보고도 품사 도표를 짜고 문장 성분 도표를 짜고 전성어미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실제 사례로 들 수 있는지, 실제로 내가 말할 수 있는지 인출 과정을 확인하지 않는 공부는 가짜 공부일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거지. 그래서 인출이 빡빡빡빡 잘 돼. 문제를 풀었는데 잘 맞아. 오류 없이. 선생님이 외우라고 한 것이 내가 보지 않고도 잘 정리해서 내 친구가 질문했을 때 답해 줄 수 있어. 그러면 그것이 진짜 순수한 공부를 했다는 거지. 나머지는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이게 왜 우리는 의미 없는 일에 삶을 낭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노동뿐만 아니라 공부에서도 굉장히 사실은 적용하고 우리가 스스로 삶을 돌아볼 만하단 말이에요. 유준상 군, 네, 음, 이 책이 전체 이런 내용이거든, 준상아. 그리고
그 준상이는 아직은 그 일하는 노동자 그 회사원은 아니잖아. 하지만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유비 추리를 해보면 아, 내 공부 역시도 그냥 어떻게 보면 내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고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나의 어떤 자존감이나 사회적인 그 행위에 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할 만한 책이거든, 준상아. 네, 네, 다음 시간까지 좀 어려운 말들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좀 질문을 해가면서 잘 끝까지 읽어오기 바랍니다. 알겠지? 네, 그래.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그래,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계세요. 음.